네, 그럼 바로 2015 휴먼 테크놀로지 어워드 포럼과 시상식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상식에 앞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조연설을 해주실 분은 정길남 교수님이십니다. 예, 정길남 교수님은 일본 오사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시스템 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1970년대 말 컴퓨터를 국산화하자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귀국하신 뒤에 경북 구미 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사이를 연결하는 아시아 최초의 그리고 세계 두 번째의 인터넷 네트워킹을 만드는 데 성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터넷 역사의 시작점을 찍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은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 정길남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겠어요? 오늘 먼저 축하합니다. 그 휴먼 테크놀로지 제가 조금 휴먼 프렌드리 테크놀로지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휴먼 테크놀로지, 휴먼이라는 거에 신경 쓰는 거는 GDP가 10,000불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10년 정도 시작했었으면, 20년 정도 전에 시작했었으면 굉장한 거였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그 본격적으로 이 분야 해야 될 것 같다는 뜻으로 이번에 이런 행사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예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휴먼 프렌드리라는 거. 먼저 자동차라는 거는 엄청난 휴먼 언프렌드리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년에 자동차 때문에 희생자 100만 명 넘습니다. 저는 한 수십만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구글 해보니까 100만 명 넘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도 운전 많이 하셨는데 사람이 죽이자라고 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 명 희생자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한번 뭐하고 비교하면 좋은가 하면 전쟁. 작년 1년간에 전쟁 때문에 몇 명 정도 희생자 나오는지 아세요? 10만 명. 아니면 3만 명. 그러니까 자동차 때문에 전쟁보다 수십 배 많이 희생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 우리가 진짜 잘 못하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 기술자는 그냥 지금 무인운전라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 나왔다라고 해서 얘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사이에 희생자가 이해되면 전쟁 이하로 될 거예요 라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 우리 기술가 사회 여기 이용소에서 이런 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거에 신경 쓰시면 좋은가 하면 마켓 드리븐 인터넷 포함해서 마켓 드리븐 시장 원리로 개발을 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겁니까? 자동차 포함해서. 근데 예를 들면 개발을 할 때 사용자가 얼마 정도 그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통 우리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구별을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용자가 개발을 하는데 참여합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사용자가 결국은 판단하는 거죠. 그 기술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 제가 인터넷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도입하는데 많은 작업을 했는데 하나나 두 개 안 좋은 거는 인터넷 도입하기 전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언어가 한 수천 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페이스로 가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사이에 아프리카에 있는 언어, 영어 불어 빼고 거의 다 사라질 겁니다. 컨텐츠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라고도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 굉장히 우리가 고민했는데 이 콘텐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 못하면 다 우리 미국만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 안 보고. 근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좀 역정하는 거, 외국에서 콘텐츠 오는 것보다 우리에서 외국에 나가는 거 많다라는 나라 한 2개, 3개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콘텐츠는 그래도 괜찮게 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퀄리티가 어떻다라는 건 다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퀀티티 지향형부터 퀄리티 지향형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세계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인터넷로 이야기할 때 이거 스마트폰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전에보다 몇 배 빠릅니다 라고 숫자로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거는 안전한 인터넷입니다. 굉장히 편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라는 그런 판단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말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중국에 가보세요. 우리나라의 10년 전의 모습, 완전히 퀀티티 지향. 근데 그 퀀티티에서는 제거를 잘합니다. 1년에 몇 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개발도상국 또 선진국 현도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건데 제일 큰 거는 저는 퀀티티에서 퀄리티 지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소외계층 아니면 일반적으로 라스트 10%라는 거,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아까 전에 장관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빈곤층, 예를 들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노인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장애인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빈곤층에 있는 사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최상위의 선진국의 프로덕트하고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것도 스마트폰가 있어야 되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자동차에 갈게요. 그러니까 그런 뉴 테크놀로지로 하면서 휴먼 프렌들리 테크놀로지는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동차는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억 대 있는데 세계 전체에서 50억 대, 60억 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글로벌 워밍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해마다 다 세계에서 줄여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보다 4배, 5배, 6배 늘어난다는 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 파괴, 자동차 중심으로 되고 있는 도시, 이거 주도 꽂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사단 캘리포니아, 그거 자동차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중심이 아니고 전철 중심, 대중교통수단 중심으로 바꿉시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휴먼 프렌들리 테크놀로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니고 environment and human friendly technology 두 개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 심사하실 때 그냥 휴먼 유저 프렌들리만로 된다라는 거 아니고 환경에도 굉장히 지난 겁니까라는 거 추가로 팩터를 넣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가 몇 가지 그 자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데 어디서 제가 포테이션 갖고 왔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랑 교수님 좋은 연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윤정수 휴먼 테크놀로지 어워드 평가위원장이자 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리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윤정수 평가위원장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이시면서 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리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는 지식 공유의 가치와 창작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번에는 평가위원장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어워드의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기술과 인간의 더 나은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봐도 이 심사위원장 맡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쓴 것까지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도 또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은 제 생각이라기보다 이 건에 관해서 같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신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 저쪽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심사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계속 배웠던 거, 그리고 다시금 또 생각했던 거를 한번 정리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원래 직업은 이제 법률가니까 법이라는 얘기를 좀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저거는 경국대전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법을 집대성한 경국대전이죠. 집대성했다고 하지만 저렇게 얇은 내용을 담고 있고 글씨도 상당히 크죠. 이거는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의 법을 모은 대법전입니다. 근데 저 대법전이 저것 말고도 사실 또 조금만 세법하면서 법이 부록으로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막 세 줄로 빽빽하게 글씨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법령이 총 얼마가 있냐면 72,588건이 있습니다. 저 많은 법령을 과연 법률가인 저도 사실은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르는 법이 훨씬 더 많고, 그런 와중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저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기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는 정말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했던 삶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면서 그 법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제 기술 얘기를 해보면 우리의 인류의 어떤 산업적인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던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초가 됐던 저 증기기관을 보면은요, 등치는 큽니다. 하지만 저 증기기관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명확하게 합니다. 말 대신 어떤 에너지를 바탕으로 동력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이죠. 구조가 아무리 복잡해봤자 저런 누구나도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도 파악할 수 있는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의 기술은 어떤가요? 저렇게 수많은 전선으로 맺어 있는 웬만한 기기에는 다 뒷면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 선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저 선이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는 점점 더 파악하기 힘들어지죠.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CCTV,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고 범죄를 예방하고 하는 겁니다만, 과연 저 CCTV가 뭘 보고 있고 저기서 찍힌 녹화된 영상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일반 사람들은 전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마치 파노티콘의 이제 감옥과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 파노티콘을 자주 비유해서 얘기하는데요. 파노티콘은 뭐냐면 가운데 이제 감옥의 구조원입니다. 저게 가운데 탑이 있고 저기에 한 사람의 이제 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쭉 둘러서는 죄수들이 갇히게 되는 방이 있고요.
저 파놉티콘이 가장 효율적인 감옥의 설계라고 지칭되는 이유는 간수가 있는 저 한 군데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수들이 있는 양쪽에는 불이 켜져 있죠. 죄수들은 과연 저 간수가 자기를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존재하고 있죠. 그 하나의 원리로 죄수들은 한 사람의 간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 행동을 억제하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죄수들을 다루는데 한 사람의 감시자로서 충분한 저런 효율적인 감옥 시스템이 예전에 이제 파놉티콘으로서 설계가 됐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보화 시대에 와서 소위 말하는 정보 파놉티콘. 과연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누가 나를 지켜보는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자기의 자율적인 행동을 못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사정입니다. 결국 이 법하고 이 기술의 결국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나 어떤 공포 그런 거를 극복을 하려면 결국 신뢰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뭘 만들고 누구 하나를 놓치지 않고 모든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라는 신뢰를 가져야만 아까 말한 저 복잡한 법이 우리의 생활을 지휘할 때 거기에 대해서 공포보다는 믿음으로 불안보다는 확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죠. 이거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수많은 칩 속에 알고리즘에서 돌아가는 이 기술들이 과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기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우리들 개인은 점점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따라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미국의 어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쯤 되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겨우 혁신이라 나온 건 140자 트위터 그거더라. 이게 뭐냐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저는 저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140자가 갖는 우리들의 생활에 미치는 위력과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140자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코드 때문입니다. 코드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법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기술에 있어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코드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코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과연 그것들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법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코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심사를 하면서 계속 저도 처음에 이 휴먼 프렌들리 테크놀로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정말 기발한 우리의 세상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기술로서의 휴먼 테크놀로지를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휴먼 테크놀로지가 과연 뭔가를 처음에는 사실 명확한 그림을 갖고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심사위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그분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영감을 얻고 하면서 점점 깨달은 부분은 지금 제가 정리한 저 4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드라는 이 4글자로 한번 따봤는데요, 고민을. 처음에는 컨선입니다. 아까 정길남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레스트 10%에 대한 사람의 배려. 즉 그게 모든 사람을 아닌 경우라도 우리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그 배려. 그 부분을 위해서 기술로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응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 배려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오픈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물론 기술이 복잡해져서 더 이상 쉽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최대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그 오픈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에는 뭐 오픈 소스도 비슷해서 여러 가지 뭐 제가 하고 있는 것도 CC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에 기반한 그런 이제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결정입니다. 누가 결정을 하느냐? 그 기술에 대해서 자기의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해서 남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을 이용자는 따라가야 되느냐? 그보다는 이용자에게 좀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옵션을 주고 그 옵션에 따라서 충분히 애초에 그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만드는 거. 그러한 결정권을 주는 게 또 하나고 마지막은 에콜로지, 뭐 생태학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생태학이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가 있는 생태학은 생물과 생물과의 관계,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그 분석을 통해서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그러한 환경하에서 다양한 생물과 생물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쳐가는 이런 개개의 객체가 아니라 개개의 객체끼리와 그 둘러싼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 거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이 기술이라는 건 단순한 그냥 하나의 기술이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가 관계를 맺고 사람이 자기를 둘러싼 기술적 환경에서 혼자만이 아니고 그런 환경과 함께 좀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기술이라는 건 단순한 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술이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코드 네 글자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 심사에서 수상자를 뭐 결정할 때 많이 배려를 하지 이 부분을 참작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겠지만 여기서 뽑히는 기술이 그야말로 눈에 확 띄는 진짜 이 세상을 바꾸는 아주 첨단 기술로 무장한 그런 제품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거일지도 몰라도 그리고 이미 익숙한 기술일지 몰라도 그 기술이 저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동을 줬고 상당한 고민을 우리가 거쳐서 그 부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많이 깨달았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결국 휴먼 테크놀로지, 이 기술과 사람, 그리고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한겨레 신문사에서 마련한 이 기회가 좀 더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이런 준비를 해주신 또 우리 한겨레 신문사 쪽에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인간과 기술에 대한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예정 언어는 원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께서 직접 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오늘 시위에 의정 질의가 있어서 저기 맞은편에 지금 계셔서 영상을 통해서 무한한 공공정보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기술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또 기술은 무엇을 위해 발전해야 할까요?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휴먼 테크놀로지 어워드는 속도의 사회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이 질문에 대해 근본적인 답을 찾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 그리고 삶의 진보를 위한 기술의 시대로의 뜻깊은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 한겨레 신문사 그리고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구본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회
휴먼 테크놀로지 어워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역사적인 첫 어워드에서 저희 서울시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사회혁신부문 최우수상이라는 큰 명예를 선사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접 참석해 수상 받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과 다양한 말씀들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서울시 의회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매일 서울 광장을 지나칩니다.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축제나 장터가 열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시위가 벌어지는 서울 광장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광장 문화의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가 접목하고 또 온라인의 힘을 활용해서 투명하게 열린 정부를 표방해서 탄생시킨 이 1000만 서울 시민의 광장이 있습니다. 바로 2013년 10월 28일에 문을 연 서울 정보소통 광장입니다. 얼마 전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메르스라는 감염병과 전면전을 치를 때 서울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알리고 또 메르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서울 정보소통 광장을 통해서 우리가 견지해온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보가 권력이 된 시대, 시민의 알 권리는 곧 시민의 살 권리라고 하는 그런 철학 아래 탄생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공공의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기록물, 회의록, 결제 문서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시민들께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도 똑같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고 주체가 돼서 스스로 지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선진 정부의 첫걸음을 우리가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5월 말 현재 정보소통광장은 약 600만 건의 정보의 바다가 됐고 매일 8,000명에 가까운 시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한 공공정보는 시민의 손을 통해서 다시 가공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서울 시민의 귀갓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동행하는 올빼미 버스는 정보 공개와 소통이 더해져서 시민의 손으로 탄생시킨 대표적인 히트 상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 자영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서울 공공 데이터가 어디에 무슨 가게를 차려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청년 실업으로 힘들어하는 서울의 젊은 인재들에게 또 힘이 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보가 바로 공공 데이터 속에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무한한 공공정보,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앞으로도 서울 정보소통광장은 1000만 시민들의 삶과 함께할 것입니다. 서울 시민의 정보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상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상 메시지를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께서 카카오톡 사용자 요구와 서비스 진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카카오 이서구입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이렇게 해주신 정영무 대표님과 또 이 평가위원장님이신 윤종수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평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 다음 카카오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유저에게 드리는 가치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기술만 가지고 이 시상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굉장히 기쁘면서도요. 사실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능이나 기술을
저희 스스로 미리 좀 생각을 해가지고 구현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단 맞고 지적받고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내놓은 그런 경우라서 이제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이런 거를 해야지 너희 정신 차려 하고 이렇게 질책하시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열심히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카톡이라는 서비스가 나온 지는 이제 불과 5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아이폰이 도입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좀 2년 늦게 도입이 된 상태에서 다행스럽게 이제 굉장히 빨리 좀 출시를 해가지고 계속 그 초기에 나왔던 그 카톡 버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진화되는 서비스의 원천은 사실은 유저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유저분들의 제안을 가지고 그걸 하나씩 구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진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적 가입자 수가 1억 8천만 명이 넘었고 월간 3,800만 명이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서비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쓰고 있다는 거는 뛰어넘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합병을 하면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여러 이슈가 터졌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관련 법규가 많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법 전공을 하다 보니까는 법에서 규정하는 그걸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서비스를 하면 다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 저희가 정말 고민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 계신 분들이 크게 깨닫고 프라이버시라는 그 화두를 잡고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양강 프로젝트. 다행히 손은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를 잃을 뻔 했는데 그때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우리가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워놓고 기술적인 대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외부 자문위도 구성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소통도 늘려나가고 대책들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에 이제 기술적인 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전에는 5일에서 7일 보관하던 메시지를 2, 3일로 줄여서 저희가 서버에 이제 보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프라이버시 보호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보관 주기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단간 암호화를 구현을 해서 그 프라이버시 모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마련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그 모 메신저 서비스가 자기네들만 할 수 있는 기술인 양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프라이버시 특히 이제 보안과 편의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강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에 저희가 보안을 너무 강화를 하다 보면은 사용하시기가 불편하고 실제로 그 보관 주기를 2, 3일을 줄여놓으니까는 해외 출장을 나갔다 오시면은 사라지는 메시지들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보냈는데 이제 보관이 서버에 안 되다 보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프라이버시 모드라는 걸 내놨고 이게 서버에 보관할 때조차 암호화가 돼가지고 그 암호를 해독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단순히 1대1 대화방에서뿐만 아니고 50명까지 들어가는 다자간 채팅방에도 암호화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그런 암호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채팅방을 만들어서 굉장히 편리한 면이 많이 생긴 반면에 이게 이제 악용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특히 학교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어떤 특정 학생을 계속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따돌림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꽤 오래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좀 대응책을 내놓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려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마침내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기능을 구현을 해서 이제는 원치 않을 경우에 다시 초대돼서 어떤 특정한 채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법에 나온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작년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저의 입장에 서서 인간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소중한지를 앞으로도 많이 고민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는데 아직 그 공식 명칭은 다음 카카오여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정길남 교수님, 윤종수 위원장님, 박원순 시장님, 이서구 대표님 말씀이 모두 이제 우리 인간과 기술을 한 번씩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발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